밑줄 걷는 여자의 토닥토닥 에세이.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성수선 지연. 알투소 출판사. 성수선. 그렇다. 혼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도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혼자인 내 마음을 붙이게 하는 이름들이 있다. 카프카, 레이먼드 커버, 하루키, 김승우, 성석재, 김연수, 김중혁. 이들이 역시나 혼자인 당신의 마음도 붙잡아 줄 것이라 믿는다. 소설이라는 당신만의 방해. 그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삼성정밀화학 해외영어 차장으로 기억한다. 그늘을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독특한 글쓰기 이력을 가진 에세이스트로 기억한다. 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 부키 2008년. 밑줄 끊는 여자 웅진 윙서 2009.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회사원이다. 나는 혼자다. 당신도 혼자다. 연인이 있어도 혼자고 연인이 없어도 혼자다. 결혼을 했어도 혼자고 결혼을 안 했어도 혼자다. 다만 소설을 읽는 혼자는 소설을 읽지 않는 혼자와는 다르다. 당신은 소설 읽는 혼자이기. 프롤로그. 33편의 소설 속에서 나의 이야기와 당신의 이야기를 쳤다. 나는 외로움에 취약하다. 이 살벌하고 달콤한 도시에서 이리저리 부대끼고 끊임없이 일희일비하며 아등바등 악을 쓰며 밥을 버는 와중에도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외로움에 들썩거렸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듯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폭식을 하기도 했고 운동 중독에 빠질 만큼 격하게 운동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마음도 가지 않는 남자와 공허한 연애를 하기도 했으며 도망가듯이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엔 일에 미쳐 워커홀릭 진단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다. 애인이 있던 결혼을 했던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척추동물이다. 같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처럼 혼자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해서 모르고 살고 어떨 때는 거듭되는 신나는 일들에 너무 즐거워서 못 느끼고 살고 또 어떨 때는 외로움이 사치로 느껴질 만큼 삶에 쫓겨서 생각을 못하고 산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나만 혼자인 것 같다. 그때마다 혼자라서 외로운 거라면 혼자인 나를 자책했다. 나도 독심 한복판에 오피스텔에 산다. 매일 저녁 텅 빈 그 공간에 문을 혼자 열고 들어간다. 개콘을 보면서 웃겨 죽겠는데 같이 웃을 사람이 없다. 아직도 타인의 삶과 행복을 기웃거리는 성냥팔의 소녀 같다. 하지만 그 텅 빈 혼자만의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법을 새롭게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혼자인 나를 보듬어 안는 법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가능성을 몰라주는 그들에게 서운해하지 않고 외로움에 나의 시간과 감정을 사로잡히지 않는 법을 익혀나가고 있다. 혼자 있다는 건 외롭고 씁쓸한 일이 아니라는 걸 오래전에 익힌 외국어를 다시 배우듯 조금씩 터득해 나가고 있다. 소설을 읽으면서 산문을 쓰면서 왠지 헛헛한 퇴근길, 외롭지만 누군가와 함께하긴 싫을 때, 피곤해도 그냥 잠자리에 들긴 뭔가 억울할 때, 나는 좋아하는 소설가들을 나의 좁은 오피스텔로 초대한다. 카프카, 레이먼드 커버, 하루키, 김승우, 성석재, 김중혁, 이기호. 지나친 강박으로 소설을 몰아치며 자책하고 있을 때 김중혁은 내게 모든 존재의 목표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훌륭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속삭여줬다.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김성욱은 모든 울분을 갖다 버릴 수 있는 낯선 도시로 나를 안내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기호는 인생은 언제나 뒷북이라는 겸허하고 유쾌한 깨달음을 줬다. 그리고 하루키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수많은 작품을 통해 깨우쳐줬다. 지구를 한 바퀴쯤 돌아야 모두 만날 수 있는, 아니 이제는 만날 수도 없는 수많은 소설가가 혼자인 나의 시간을 새롭게 채워주었다.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만능 문청, 문학 청년인 나의 지친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토닥토닥. 이 책에 실린 33편의 이야기에는 외로움에 맞서 웃고 울고 사랑하고 했던
나의 이야기와 같은 주제나 모티브를 가진 33편의 소설 속 이야기가 교체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을 향한 내밀한 고백인 동시에 나를 향한 솔직한 독백이다. 누군가와 편하게 술 한잔하고 싶은데 적당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이리저리 서성이게 될 때,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누군가와 얘기하는 기분으로 책을 읽고 싶을 때,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말해준다면 좋겠다.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진부한 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담아서 썼다. 당신에게 닿을 수 있기를. 2012년 10월 성수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얼마 전 모교에서 특강을 했다. 주로 3, 4학년 여학생들이 수강하는 여성과 취업이라는 과목의 커리큘럼 중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선배로 참석해서 직장생활에 대한 미니 특강을 하고 후배들의 질문을 받았다.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같은 사적인 질문에서부터 마케팅이랑 영업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전공이 심리학인데 B2B보다는 소비재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구체적인 것까지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 수많은 질문 중 너무나 솔직하게 답변해버리고 후회한 게 하나 있다.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를 지끈 묶은 여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전자회사에서 화학회사를 옮기셨어요?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었다거나 B2B 마케팅에 흥미를 느꼈다 정도의 대답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역사적 책임감으로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하는 사관이라도 된 것처럼 비장하게 말했다. 옮긴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치고 몇 달간 쉬다가 치열한 구직 활동 끝에 새로 직장을 구한 거예요. 벌써 10년 전 2002년 겨울부터 2003년 봄까지의 얘기다. 그때 나는 불쑥 직장을 때려치우고 천사표 이모가 있는 천사들의 도시 LA로 도망을 갔었다. 철없고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쉬고 싶었다. 엄살을 보태 말하자면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북극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자야 할 것만 같았다. 난 너무 지쳐 있었고 원형 탈모증에 걸릴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기름이 없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버린 차처럼 위험한 수준으로 방전되어 있었다. 배우들의 영화 하나 끝나면 뉴욕으로 런던으로 몇 달씩 훌쩍 떠났다가 차기작을 계약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아예 백수가 되어 그렇게 몇 달 재충전을 하고 싶었다. 2, 3주 휴가를 내서 쉴 수도 있지 않느냐고 꼭 그렇게 회사를 그만둬야 되느냐고 그만두면 오래지 않아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가족과 친구들이 말렸다. 하지만 당시에 내 피로는 아로나민 골드나 우루사로 회개될 수준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은 그야말로 온전한 휴식을 간절히 원했다. 만약 지금 후배 한 명이 나를 찾아와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쉬겠다고 하면 나 역시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며 강하게 만류할 거다. 하지만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영화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나는 그때랑 같은 선택을 할 거다. 회사를 그만둔 후 나는 오직 잠을 자고 싶었다. 단지 잠을 자기 위해서 LA까지 날아갔다. 집에 있으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다. 대사를 맹렬하게 반대하시던 부모님은 백수가 된 관연한 딸을 보면 부하가 치밀실 테고 그럼 툭하면 언성이 높아질 테고 그럼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될 테고 그럼 결국 겨울잠을 잘 수 없을 테니까. 역시 천사표 이모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LA에 있던 몇 달 동안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극곰처럼 겨울잠을 잤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잘 이해해주던 이모는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다. 이모는 멀리서 온 조카에게 잘해준다고 이것저것 음식을 하며 부산을 떨지 않았다. 하루 종일 자도 깨우지 않았다. 자다 깨면 철지는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다시 잠을 잤다. 그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지금 내가 이렇듯 씩씩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그런 휴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중혁의 단편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를 읽으며 10년 전에 지친 나와 겨울잠을 잘 수 있게 지켜준 천사표 이모가 생각났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해수면 오차 적정가 침수지의 예상 및 지도 제작 전문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청량팀에서 지도와 실제 지형 사이의 오차를 측정하는 일을 한다. 20대 후반이고 나흘 전에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던 엄마가 돌아가셨다. 몸도 마음도 피폐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생활은 말도 못하게 궁핍해졌다. 그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삼촌에게서 소포가 온다. 책상 앞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소포가 눈에 들어왔다. 소포는 일주일 동안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얌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테이프를 뜯고 종이 상자를 열었다. 종이 상자 안에는 충격 보호 패드로 쌓인 나무 조각이 하나 들어있을 뿐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나무 조각은 기이한 모습이었다. 심심한 누군가 아무렇게나 나무를 깎은 것처럼 균형감이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만들다 만 것 같은 모습이었다. 옆에 있던 후배는 나무 조각을 보더니 어떤 예술가의 작품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내 눈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보이질 않았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만큼 내 마음이 여유롭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무 조각은 뭘까? 그건 바로 에스키모들의 지도였다. 에스키모들은 종이가 아니라 나무를 깎아서 지도로 쓴다고 한다. 삼촌이 도대체 왜 이 에스키모들의 지도를 보냈을까 궁금해하던 나는 캐나다에 있는 삼촌과 통화를 한다. 삼촌은 나에게 캐나다로 와서 함께 지내자고 권유한다. 삼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니야, 별로 바뀌지 않았어. 이곳으로 와라. 나와 함께 있자구나. 제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어떤 때는 공간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바뀌는 법이란다. 내가 할 일은 거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것 뿐이야.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니? 툴레란 곳이야. 세상의 끝이란 뜻이지. 세상의 끝에 와보는 것도 훌륭한 공부가 되지 않겠니?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 여기가 세상의 끝 같던걸요. 난 여기에서 에스키모를 연구한다. 많은 걸 깨달았다. 에스키모들에게는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 훌륭한 고래가 없든 훌륭한 사냥꾼도 없고 훌륭한 선인장이 없든 훌륭한 인간도 없어. 모든 존재의 목표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훌륭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어. 에스키모의 나무 지도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 지도에는 훌륭한이라는 수식어가 없구나. 이 지도 속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스며 있지 않구나. 그냥 지도이구나. 지도를 전공하고 있는 내 앞에서 주제 넘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단다. 나는 내가 에스키모의 지도를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걸 보냈단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에스키모들에게는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고. 모든 존재의 목표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훌륭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는 나의 삼촌 회사를 때리치우고 도망 온 조카의 겨울잠을 지켜주는 나의 천사포 이모 같은 사람이 한 가족에 한 명씩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이모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회사는 갑자기 왜 그만두었는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뭘 할 건지, 새로운 직장은 알아보고 있는지 아무것도 대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랑받는 건 내가 너이기 때문이야. 뭐를 잘했어도 좋은 회사를 다녔어도 아니야. 아무 일 안 하고 이렇게 잠만 자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적어도 여기 있을 때만큼은. 가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같은 책 제목을 보면 우리 이모 말이 생각난다. 만약 누가 내게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가 뭐냐고 묻는다면 난 망설이지 않고 이 한마디를 전해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행복은 느끼고 아끼면 내 곁에 있어줄 거야.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 1층에 라멘집이 있었다. 번듯한 이름도 간판도 없이 그냥 상호 자체가 라멘집. 강남 한복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소박하고 허름하기까지 한 말 그대로 그냥 라멘집이었다. 10명 정도 겨우 앉을 수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라면집 아줌마들은 그다지 돈 욕심이 없어 보였다. 같은 빌딩에 대형 영어학원이 있고 바로 옆에 24시간 편의점도 있으니 늦게까지 하면 훨씬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집은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그렇다고 그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일찍 퇴근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줌마들끼리 모여 앉아서 김치전을 부쳐 막걸리를 마시거나 지글지글 삼겹살을 구워 소주를 마셨다. 간혹 아저씨들도 불러 부부 동반으로 마시거나 친구들을 불러 여고 동창회 같은 분위기로 왁자지껄하게 마시기도 했다. 퇴근길 라면집 앞을 지날 때마다 다이어트에 지친 심신과 가난한 영혼을 환장하게 만드는 맛난 안주 냄새가 진동을 했고 가게 안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말 너무나도 뭐라 말할 수 없이 행복해 보였다. 대단한 술상도 아니었다. 비오는 날에는 전에 막걸리, 호득지근한 여름날의 저녁에는 노가리에 맥주,
춥디 추운 겨울밤에는 따뜻한 국물에 소주를 마시고 기분 좋은 날이면 거하게 삼겹살 파티를 벌였다. 터벅터벅 하루 종일 지친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면서 난 웃음소리로 가득한 라면집을 성냥팔이 소녀처럼 푸르움 가득한 눈망울로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 10년 넘게 해외 영업을 하다 보니 다양한 국적의 정말이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대부호도 만나봤고 여러 나라의 지역 유지도 많이 만나봤다.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고 책을 내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인간관계의 외연이 넓어져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만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이는 단언컨대 그 라멘집 아줌마들이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레이먼드 카블 1938년에서 1988년의 단편 깃털들은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화자인 나는 아름다운 아내 프렌과 함께 단란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인이다. 이 부분은 주로 갖지 못한 것, 갖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프렌이 머리카락을 빗질하는 저녁이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꼭 갖고 싶은 것들을 소리내어 말하곤 했다. 새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면 하는 소망들 말이다. 2주 정도 캐나다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하지만 아이를 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건 우리가 한 번도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낳겠지 라고 서로 말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미루두고 있었다. 그렇게 계속 미루기만 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어떤 밤에는 영화를 보러 갔다. 어떤 밤에는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텔레비전을 봤다. 프렌이 쿠키 같은 것을 구워오며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걸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평온한 일생을 보내던 부부는 회사 동료 보드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서 삶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보드 부부를 만나고 자신들의 삶에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보드의 아내 올라는 아름다운 프렌과 달리 오동통하고 못생긴 게다가 엉뚱하기까지 한 여자다. 하지만 올라는 매사에 모든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안다. 보드를 만나 재혼을 한 후 치아 교정을 하게 된 올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교정 전 비뚤비뚤하고 못생긴 치아를 본뜬 석고를 장식장에 올려두었다. 프렌 부부가 그 흉측한 석고를 보고 놀라자 올라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고마워할 일이 참 많아요. 저것도 그런 일 중 하나예요. 보드에게 신세진 걸 잊지 않으려고 저렇게 둔 거예요. 집에 돈이 없어서 치아를 교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이빨은 제멋대로 그냥 자라게 된 거예요. 첫 남편은 내 생김새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보드와 올라. 이 엽기적인 부부의 집에서 놀랄 일은 흉측한 치아 석고뿐만이 아니었다.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커다란 공작을 키우는 데다 그들의 아기는 뭐라 말할 수 없이 못생겼다. 장담하건대 그렇게 못생긴 아기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내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병이 있다거나 기행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냥 못생겼을 뿐이었다. 엄청나게 큰 붉은 얼굴, 툭 튀어나온 눈, 늘달한 이마, 비단 입술 등등 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고 살짝 턱은 서너 겹에 달했다. 턱의 주름은 기미까지 이어졌고 두 귀는 민둥머리에 툭 튀어나와 있었다. 손목에도 온통 살투성이었다. 팔과 손가락에도 피둥피둥 살이 붙어 있었다. 못생겼다고 하는 말이 녀석에게 영예로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드와 올라 부부는 행복하다. 그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순진무구함과 낙천적인 성향, 다소 엉뚱한 유머 감각과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 올라는 프렌에게 자신의 못생긴 아기를 자랑하며 이렇게 말한다. 정말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한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헤럴드? 한번 아기를 낳아보세요. 프렌.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올라의 권유대로 프렌 부부는 아기를 낳는다. 하지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드와 올라에게는 있고 그들 부부에게는 없는 게 뭔지 끝내 알지 못한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의 모든 것을 가진 잘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라면집 아줌마들을 보면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도 그 느낌을 오래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능력.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박탈감이 느껴질 뿐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신의 결핍에 집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질 뿐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시간이 없다면 남 좋은 일만 시킬 뿐이고 아무리 잘나도 행복하지 못하면 재미없는 소풍처럼 쓸쓸한 삶을 살다가 떠날 뿐이다. 얼마 전 미장원에서 주부 땡땡 같은 주부 대상 잡지를 읽었다. 독자들을 대상으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목록을 설문한 기사가 있었다. 세계 일주,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 더 넓기 전에 하보 찍어보기, 이브닝 드레스 입고 파티 가기, 내 이름으로 책 읽기 등 많은 소망이 열거되어 있었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난 주부들이 꼭 해보고 싶어하는 이 일들을 거의 대부분 해봤다. 하지만 그네들이 가진 많은 것을 난 가지지 못했고 그네들이 해본 많은 일을 난 경험하지 못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신혼여행의 낭만을 즐기지도 못했으며 아기를 낳지도 않았고 토끼 같은 새끼의 재롱을 보지도 못했으며 남편과 나른한 주말을 보내본 적도 없고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는 무뚝뚝한 남편에게 감동을 받은 적도 없으며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을 느껴보지도 못했다. 버킷리스트는 갈망과 행복은 너무도 상대적인 것이다. 작년 말 한 5월간지에 나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다. 춘천에 여행을 갔다가 좋다를 연발하며 주거니 받거니 도란도란 너무나 행복하게 소주를 마시는 80대 노부부를 보고 쓴 글이다. 그 에세이의 마지막은 이렇다. 이게 정말 내가 갈망하는 일, 나의 버킷리스트다. 그때 내게도 소망이 생겼다. 먼 훗날 80이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청춘의 한 자락을 보낸 춘천에서 세월을 나누어온 함께 늙어가는 내 남자와 좋다를 외치며 소주를 마시고 싶다고 함께 씹고 뜯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고 시시한 얘기와 소소한 기쁨을 함께하며 늙어가고 싶다고 80이 넘어서도 쳐다만 봐도 좋은 여자로 남고 싶다고 성공한 할머니보다 행복한 할머니, 존경받는 할머니보다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80이 넘어서도 소주 몇 병을 거뜬히 비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운동을 한다. 함께 씹고 뜯고 마시고 즐긴 남자를 기다리며 나의 버킷리스트 톡콜에서 2011년 12월. 세상은 뻔뻔해지는 만큼 만만해지는 것 같아. 누구나 한 번쯤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해본 적이 있을 거다. 회식 자리에서 앞에 앉은 상사에게 찌개를 떠주려다 엎치르거나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뻘건 찌개의 국물이 상사의 하얀 와이셔츠를 흠뻑 적셔버렸을 때 정말 울고 싶다. 바닷가에 놀러가서 장난으로 친구를 살짝 밀었는데 중심을 잡지 못한 친구가 그만 퐁당 빠져버리거나 주머니에 들어있던 최신 스마트폰까지 물에 잠겨버리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친구한테 어떤 사람을 욕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보니 친구가 아니라 화끈하고 적나라하게 씹은 주인공에게 보냈다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 누군가 한때 뭘 빌렸다가 잃어버렸거나 망가뜨렸을 때, 빌려온 기한책에 뭘 쏟거나 조카가 찢어버렸을 때, 빌린 차를 시원하게 긁어버렸을 때, 잠시 빌려 쓰던 노트북에 파일을 날려버렸을 때 거저 하늘이 노랗다. 이런 실수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드라마에서는 예쁜 여자 주인공이 덜렁거리며 온갖 민폐를 다 부려도 오히려 그 사랑스러운 푼수 캐릭터에 알고 보니 재벌 2세인 남자 주인공이 반해버리지만 현실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실수는 말 그대로 민폐일 뿐이다. 한바탕 시원하게 욕먹는 정도로도 모자라 인간관계 단절로 상황이 종료되기도 한다. 나 또한 남부럽지 않게 덜렁거리는 캐릭터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나, 어느 정도까지 사과해야 하나, 사과하면 받아줄까, 사과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더 뻔뻔해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화를 돋우는 게 아닐까, 기억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말해서 긁어 부수를 만드는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생각으로 전전긍긍 밤새 몇을 찌며 고민을 한다. 이런 실수를 저지른 소심한 자의 패닉을 다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작품이 있으니 적어도 내 생각에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퍼의 갈리의 죽음이다.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바코프 많은 경우 러시아 소설은 주인공 이름을 외우기가 어렵다. 라는 외계인이 즐겁게 오페라를 관람하다가 재치기를 한다. 그런데 하필 앞에 앉은 노인에게 그것도 장군이 기침이 되었다. 재치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닐까 한데 저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는 앞에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자신의 대머리와 목을 장갑으로 열심히 닦으며 물어 투덜거리는 것을 보았다. 체르바코프는 그 노인의 운수성에 근무하는 브리잘로프 장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저분에게 침이 튀었어.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우리 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곤란하게 됐군. 사과를 해야지. 체르바코프는 헛기심을 하고 나서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장군의 귀에다 속삭였다. 용서하세요 각하. 제가 침을 튀겼군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만. 괜찮아요. 괜찮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저도 모르게. 앉으세요. 제발 공연 좀 봅시다. 사과는 여기서 끝나서 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기서. 그런데 우리의 소심한 주인공 이름도 긴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바코프는 휴식 시간에 장군을 찾아가서 또 사과를 한다.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갔다.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 드듬드듬 말했다. 제가 침을 튀겼습니다. 각하 용서하십시오. 전 그렇다면 정말 나는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아직도 그 얘기요. 장군은 그렇게 말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아랫입술을 떨었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눈에는 원한이 담겨있는 걸 체르바코프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군을 힐끗거렸다. 말도 안 하려고 하네. 내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재채기는 자인은 순리라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일부러 침을 튀긴 거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겠지. 오호 통제라. 소심한 사람 뽑기 대회에 나가면 상위 5등 안에나 들 것 같은 우리의 소심한 주인공은 공포에 진 나머지 자신의 실수에 심한 집착 정세를 보인다. 아주 그냥 스토크에 찌질이가 되어간다. 다음날 체르바코프는 새 관복을 차리고 장군의 접견실까지 찾아가서 또 사과를 한다. 바쁜 장군을 자꾸 찾아와 지치게 얘기나 하며 귀찮게 구는 그에게 여보세요. 날 놀리자는 겁니까? 뭡니까? 라고 짜증을 내고 소심한 체르바코프는 급에 들려서 다음날 또 찾아간다. 각하 저는 어제 와서 배를 끼친 사람입니다만 장군의 그를 우아한 눈길을 쳐다보자 그는 두덩거리며 말했다. 그건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재치기를 하고 침을 튀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려던 것이었지 놀리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각하를 놀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웃었다면 그건 높으신 어른에 대한 충의심 때문이죠. 제가 설마. 꺼져! 장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빽 질렀다. 뭐라고요? 체르바코프는 두려움에 질려서 속삭이를 물었다. 꺼지라니까. 장군의 발을 구르며 되풀이 말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 짧은 소설은 이렇게 끝난다. 체르바코프의 뱃속에서 뭔가가 터져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는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흐느적 밖으로 걸어나갔다. 기회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에 돌아온 그는 관복을 보지도 않을지라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단편 소설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체호프의 이 위대한 단편은 한 인간의 소심함, 두려움, 집착과 그로 인한 파멸을 놀랍도록 압축하고 희화화해서 보여준다. 머리를 쾅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 가끔 우리는 특히 나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사소한 실수에 딱할 정도로 심하게 전전긍긍한다. 혼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착하고 걱정하고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정작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는데 잊어버린 지가 언젠데. 얼마 전 술자리에서 말 실수를 하고 며칠을 전전긍긍했다. 금요일 밤에 회사에 선후배 몇 명과 술을 마시는데 말을 하다 좀 과한 후회를 하고 말았다.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는데 아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고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시중 일관주하고 2차로 치매 치kun과 맥주까지 먹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주말 내내 내가 한 말 실수가 생각났다. 월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마침 3일 연휴였다. 난 감각적으로 내 말 실수에 집착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혹시라도 누가 내가 막말을 했다고 소문내고 다니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 말을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했으면 어쩌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설명할까? 후일에 전화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 베르벨 생각에 전전긍긍하며 3일 연휴를 보내고 출근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술 마실 선배 중 한 명과 점심을 먹었다. 설정 눈치를 보며 그 얘기를 꺼냈더니 선배는 눈을 끔뻑끔뻑하며 말했다. 뭔 소리야? 그런 얘기도 했었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망하고 허탈하기 거지없었다.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조차 모르는데 난 연휴 내내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했다. 나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다. 어렸을 때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라는 영화가 있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와 비슷한 의미의 성적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영화였다. 그 영화 제목이 참 좋았다. 지금도 가끔 그 제목을 떠올리며 하늘을 본다. 심신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 가끔 하늘을 봐야 하는 것처럼 가끔 뻔뻔해지기도 해야 한다. 맨날 이 눈치, 저 눈치 안 봐도 될 온갖 눈치 다 보면 혼자서 전전긍긍 안달복달 안절부절 못하다가는 아무리 비싼 피부 관리를 받아도 LTE보다 빠른 속도로 늙을 수밖에 없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지친 마음을 온전히 쉬게 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가감히 던져버리고 제발이지 좀 뻔뻔해져야 한다. 실수 좀 하면 어때? 외로우니까 사람이고 실수하니까 사람이지. 욕 좀 먹으면 어때? 나는 뭐 남들 욕 안 하나? 걱정하면 뭐해?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뭔가 삐걱거리고 잘못된 것 같으면 왠지 가까운 누군가의 기분이 나빠 보이면 습관적으로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전전긍긍하는 후천적 A형의 소심함을 버리고 웬만한 일에는 미동젓지 않는 B형의 대범한 기상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 가끔은 뻔뻔해지자.